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경찰. 항상 긴장과 위험한 순간의 연속이지만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자랑스러운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국안민의 길에 앞장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약 27%만이 임시정부 경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 중국 현지에서 임시정부 경찰들의 생생한 흔적을 찾아가려고 한다. 임시정부 경찰의 후손으로 구성된 경찰 탑사단이 찾아 나서는 가슴 뜨거운 역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지난 12월 2일 인천공항. 경찰청 임시정부 경찰 탑사단이 중국으로의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인 임시정부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초의 여정이기에 탑사단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첫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번 답사에는 선조였던 임시정부 경찰의 뒤를 이어 경찰관이 된 후손 2명이 특별히 함께한다. 임시정부 의경대원 김철 선생의 종중선 김기중 경위, 임시정부 경무과장 권준 선생의 외중손 최재황 경사, 경찰청 이영철 팀장과 통역 및 진행을 맡은 최민석 경감, 취재 담당 박동수, 김성원 경사. 이들은 앞으로 5박 6일 동안 임시정부 경찰의 흔적을 찾아 긴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답사단은 서울을 떠나 임시정부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가 순국한 리순 감옥이 위치한 대련을 시작으로 최초로 임시정부 경찰이 구성되어 활동한 상해를 거쳐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경찰들이 일제를 피해 도피 생활을 했던 가흥, 해엄, 항주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광복전까지 항일투쟁을 했던 중경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총 5,000km의 긴 여정이다. 대련에 도착한 탑사단은 첫 목적지로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가 재판을 받은 곳으로 알려진 관동법원으로 향한다.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 그는 1932년 5월 대련기차역에서 국제연맹 조사단을 마중하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 등을 폭살하여 대한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 하였다. 그러나 거사 준비 중 체포되어 리순 감옥에서 13년간 투옥되었다가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한 관동법원. 과연 이곳에 유상근 의사의 흔적은 남아있을까? 그런데 유상근 이분은 1932년도에 5월 말에 체포되었으니 중산광장에 있는 이 대련지방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금은 요양은행 대련지점이 되어버린 관동지방법원 예터. 이곳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답사단은 유상근 의사가 13년간 수감되었다가 순국한 리순 감옥으로 발길을 돌렸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으로 익히 들어온 곳이다. 총 면적 26,000제곱미터, 275개의 감방, 2,000명이 동시 수용 가능한 엄청난 규모이다. 유상근 의사의 거사 배경과 옥중 생활에 대해 리순 감옥 주임인 부관장에게 물어보았다. 金九先生呢，介绍他呢，在这个上海的这个侨民团在那儿居住，然后呢，又介绍他呢加入了义警队，义警队当时实际上就是一个警察机构，
主要呢是管理居住在上海的韩国人的这样社会秩序，另外呢就是惩处这个不法分子，然后通过这个行动引起呢国联调查团对日本侵略罪恶的关注和重视，同时也要借助这个国际舆论，然后呢让全世界人民了解韩国民族坚决抗日的这种决心。 유상근 의사와 의경대 그리고 항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답사단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然后呢减少他们的饮食，然后让他们生病，生病以后呢又故意的不给治疗，这样导致刘香根在狱中病死。 그게 했다. 유상근 의사가 명시돼 있네요. 리순 감옥은 서대문 형무소와 얼핏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었고 한 명의 간수가 사방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근데 저 대나무 사이에 납을 넣었어요. 납. 네. 물고문도 있었어요. 고문관으로 연결하고 한쪽은 사람이 입에 넣고 그 물이 뱃속으로 돌아가서 배가 부르면 저런 나무로 아니면 그냥 팔로 그 배를 눌렀어요. 그 빗물이 사람이 코, 귀, 화면에서 흘러 나올 때까지 저 배를 계속 눌렀어요. 감옥을 둘러본 후 바로 옆 한인 애국지사 전시관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한인 애국지사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실제 생김새와 달랐던 유상근 의사의 흉상을 치웠다는 해설사의 설명. 답사단은 씁쓸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답사단은 대련을 뒤로 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1920년대 임시정부 경찰의 중심지였던 상해로 떠난다. 임시정부는 일제 경찰과 밀정의 감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늘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정부 요인을 보호하며 한국 교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시정부 경찰은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다. 상해 시기 임시정부 경찰 조직은 경무국과 지방 조직인 연통제 산하, 경무사, 경감, 그리고 교민단 산하 의경대가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두 번째 청사였던 하비로 청사부지로 이동하는 답사단.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기 안에서 활동하였는데 지금은 의류매장으로 바뀐 이곳이 김구 선생 지휘하에 임시정부 경찰이 활동을 시작한 곳이다. 독립운동가 현순이 남긴 현순 자사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뒤이어 찾아간 곳은 상해의 허름한 주택골목에 위치한 상해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사. 상해 시기 임시정부가 가장 오래 머물던 장소이고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보경리 4호와 임시정부 청사라고 간판 붙였거든. 근데 마지막 32년 당시에는 거기에 경무국이 있었다고. 아, 그 건물 전체가요? 현지 방침으로 청사 내부는 촬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전체 3층 구조로 된 넓지 않은 건물이었다. 비록 소박한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독립에 대한 꿈은 원대했던 임시정부 경찰들이 있던 곳이다. 선생님은 임시정부에 오셔서 경무국장이 되었습니다. 경무국장은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총장 정도예요. 밑에는 한 20여 명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밀정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거고요. 둘째는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친일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감시하는 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세 가지 업무 중에 하나예요.
1925년 상해 독립신문에는 일제 밀정을 처단하고 동포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임시정부 경찰의 활약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1925년 1월 상해 외곽이 소란해지자 상해 조계지를 관할하던 프랑스 당국이 임시정부에 경찰 파견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임시정부는 19명의 의경대원을 파견하여 협력하였고 프랑스 당국은 임시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는 상해 임시정부가 일제의 탄압에도 프랑스 조계지에서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른 아침 답사단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있는 만국공묘로 향한다. 한국인의 묘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14기의 묘 가운데 노백린, 박은식, 신규식 등 7기는 국내로 봉환되었다. 우명씨 묘를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름 모를 임시정부 경찰 선배들에게 헌화하고 묵념하였다. 다음으로 간 곳은 루신공원. 이곳에서 답사단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을 만나게 된다. 그렇네요. 의거 현장을 윤봉길 의거 현장. 윤봉길 의사 이거는 윤봉길 의사 자체가 그 임시정부 경찰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임시정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복점이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 상해 파견군 사령관 등을 폭살하였다. 이는 대한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주창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임시정부는 14년을 지킨 상해를 떠나 피난길에 나서며 고난의 이동 시기가 시작된다. 그 이봉석 의사도 그 일본 소랑서였는데 그때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그걸 일본 놈들이 큰 문제 안 삼고 말았다고. 근데 윤봉길 의사가 상해 점령군 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그 일본 말하던 상해에 있는 요인들을 한꺼번에 몇 놈들을 죽이니까 외놈들이 벌컥 들어가서 프랑스 당국 떨어졌. 임시정부에 프랑스 정부에서 빨리 피하라고 했거든. 절강성 자신이라고 항소하고 상해 사이에 자신이라는데 거기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백범 선생이 다들 데리고 그 할머니가 우리 한 집에 살았어. 일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김구 선생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미국인 피치 목사의 도움으로 발을 면할 수 있었다. 이후 지역 유력 인사인 저보성의 도움으로 가흥으로 피신하게 된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몇몇 임시정부 요인들은 가흥으로 피신, 다른 요인들은 항주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이어나갔다. 가흥시 김구 피난처에 도착한 답사단. 여기가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김구 선생의 피난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对，这里有一个暗道。从这里呢，可以放下一个梯子，所以说一旦发生紧急情况，有人来搜查的话，等到他发现走到楼上以后，金九先生已经从这个暗道已经到河边了，乘船已经逃走了。但是这里如果晾衣服了呢，就是金九先生的一个暗号了。如果说窗口呢挂一件黑色的衣服，就是这种黑色的褂子，那就说明有危险，他这个船就飘出去了啊。如果说窗口没有黑色的褂子呢，他就知道平安无事，可以回家。这里呢就是船娘朱爱宝停小船的河埠，就这里就停在这个地方的，因为这个河埠嘛，下来就可以坐船。金九先生呢，就是白天乘船外出，坐着朱爱宝的小船乘船外出，到了晚上才能回家。 지금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숫가지만 당시에 김구 선생은 2년여 동안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형언할 수 없는 애잔함과 숙연함이 밀려왔다. 임시정부 의경대원이었던 엄황섭 선생 가족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던 거처는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就是这个房子是吧？对，这是原来的那个房子。他这个
房间的格局是不变的，就是一个2层4开间的一个建筑。对，金星先生当年的时候，他过来找他自己住的房间的时候，对的，他说就是西边的最后一间。这一间就是严恒谢一家的卧室，对。 여기가 엄황섭 씨 가족의 방입니다. 这个就是他的结婚照。这个结婚照啊？对，是他严先生。对严先生的结婚照，这是李东宁，你看。李东宁。 다음 날 아침, 답사단이 향하는 곳은 중국 해엄현의 제청별장. 일제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저보성의 맏며느리 주 가예가 김구 선생을 가흥해서 이곳으로 반년간 피신시켰다. 现在我们看到的就是载清别墅，房子的主人呢叫朱占清，按照朱占清就是朱家蕊的叔叔。这边是书房，当时金九先生在这里，在这里居住的时候呢，他就是在这里呢看书、读报纸、写文章，写下了许多关于韩国临时政府以后发展方向以及一些纲领性的文件。 실제 그때 쓰셨던 책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저것만 그거라네요. 네. 我们习大大在06年的时候也到过这里，其实行程安排里面没有金九避难处这一个行程的，但因为习书记他到这里看到有这个景点，他说我知道金九这个人，他就进来了。 김구 선생은 피신하는 순간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답사단은 상해에서 피신한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항주로 이동한다. 이곳은 김기중 경위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증조부인 일강 김철 선생이 항주 임시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무대이기 때문이다. 일강 김철, 임시정부 의경대원으로 임시정부 경찰이기도 했던 그는 임시정부의 군무장, 재무장 등을 역임하며 항주 시기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항주 청사로 이동 중 김기중 경위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는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데 남한 가족분들. 네, 그게 더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뭐 기사하시고, 네. 그런 부분 기사하시고.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도착한 항주 임시정부 청사. 상해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임시정부는 재정비를 함과 동시에 독립운동 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갔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어느 분 김철 선생님 후손이세요? 네. 아 그리고 어느 분 권준? 네, 권준. 아 예. 그리고 여기 태극기를 보시면 지금 것하고 좀 많이 틀린데요. 20세기 30년대경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실 겸 집무실입니다. 사무는 주로 여기서 많이 보셨거든요. 지금 저희 총 면적이 1, 2층 다 합쳐서 중국 평방수로 한 4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터는 100평 정도인데 그 100평이 어디냐면 여기 1, 2층이에요. 4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답사단은 김철 선생의 생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항주 시기는 김철 선생님이 주로 임정위원들을 끌고 활동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초창기 때 수립될 때부터 이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가보셨던 상해에 있는 임정기념관요. 그때 김철 선생님 명의로 임대를 맡았습니다. 원래 또 유족한 집안 분이셨잖아요. 본인 앞으로 차려진 재산도 독립자금으로 되셨던 분이셨는데 32년 11월 30일인가 상해로 한번 가셨다가 일경에게 체포됩니다. 사실 원래 좀 몸이 너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게 며칠 가 있고 그 뒤로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34년 6월 29일 여기 항주 광제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유해는 항주에 그때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이제 유해는 못 찾고 있습니다. 항주 곳곳에는 김철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다. 김철 선생 주로 계신 거예요. 여기 32호 방에서 사물을 보면서 두 번째로 호변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김철 선생이 항주 청사로 이동하기 전 사무실로 활용했다는 이곳은 9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임시정부가 진강으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청사로 사용했던 오봉리 청사. 여기가 어찌 보면 항주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곳이죠. 임시정부.
가족하고 여행들이 34년, 그러니까 허변천 다음 여기예요. 허변천에서 떠나서 34년 만에 여기 와서 35년 말까지 활동하다가 진강으로 올라요. 여기서 떠납니다. 진강. 여기가 마지막. 네. 그런 우리 데. 개인 주택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보시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꼭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을 건데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 유해가 빨리 발굴이 돼서 우리 지금 한평에 있는 기념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사단은 마지막 여정으로 중경에 갈 예정이다. 임시정부는 1932년 윤몽길 의사 의거 직후 상해에서 항주로 이동했다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의 공세를 피해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중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였다. 답사단은 일정상 항주에서 곧바로 중경으로 향했다. 답사단 최재왕 경사의 외증조부인 권준 선생은 임시정부 제3대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으로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활동하였다. 네, 저희 그 외조부 권준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이 임시정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곳에 제가 처음으로 오게 돼서 굉장히 좀 가슴 벅차고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외조부님 경찰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외조부님께서 임시정부에서 내무부 차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무과장 역할도 하신 건 몰랐거든요. 제가 임시정부 TF팀에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서 이렇게 물어봤고 그쪽에서 확인을 한 결과 3대 경무과장,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거의 마지막 그 경찰 수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답사단은 인적이 드문 철강 공장 부지로 들어선다. 이곳은 토교 한인촌으로 저기 안에 있는 거?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옛터이다. 누가 두고 갔는지 비석 앞에 몇 개의 꽃다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항주, 가항,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서 중경으로 왔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중국 정부와 연락을 해서 이 토교에서 그 집 세 채를 지었습니다. 세 채는 한 채는 6가구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 당시 임시정부의 직원분들이나 전부 가족들입니다. 다 가족들이 다 거기 사신 건가요? 예, 다는 아니고요. 예, 일부가. 예, 일부가.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토교라고 하는 거네요. 토교. 이 지명이 흑다리가 옛날에 있어서 토교라고요. 예. 토교 한인촌 터를 보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 비가 많이 내려 여간 쉽지 않다. 오. 여기 다 못 올라오겠는데? 5% 하나만 올라오면 되겠. 토교대를 여기서 교육 받았죠. 교육 그래서 받고. 예. 그쳐서 그다음에 경위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터도 제대로 찾기 힘든 토교 마을. 임시정부 가족들이 모여 살던 이곳에서 광복군 토교대가 구성되는데 임시정부 경위대원이었던 이영길 선생이 초대 토교대장이 되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광복군들은 임시정부 경위대 지원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답사단은 이번 답사의 종착지인 중경 임시정부 청사로 향한다. 이곳은 1940년 9월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곳이다. 중경시기 임시정부 경찰은 경무과와 경위대가 조직되었고 정보 수집과 일제의 밀정을 방지하는 한편 청사 경비와 요인 경호 등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답사단을 맞이하는 청사 직원들. 仁川警察厅的崔载焕警司，他是韩国独立运动家全俊先生的曾外孙。 답사단은 경찰청에서 복원한 임시정부 경위대의 옛 제복을 중경 임시정부 청사 측에 기증하였다. 저희 진여관은 현재 보이는 3층과 4층 빼고 나머지 건물들이 다 예전의 모습대로 복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바로 김부 선생의 사무실입니다.
여기 거의 김구 선생 혼자만 근무하고 쉬는 공간인데요. 작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방에서 제일 오래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국무위원 회의실입니다. 당시 임시정부 여인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나머지 가족분들이 충칭에 있는 터교 한인촌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예. 경찰님 여러분,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네, 이거는 방공홀인데요. 왜냐하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은 우리 충칭을 한 6년 10개월 동안 포교하였습니다. 네, 이 방공호들이도 임시정부 사람들이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네. 临时政府当时的这个警卫队一直发挥着保卫这个大韩民国临时政府以及要员们的安全的重要这个职责。从早期的警卫局局长金九先生，当然后来他任了大韩民国临时政府的主席，一直到后来，包括全俊先生也曾经在大韩民国临时政府里面担任过警务科科长兼警卫队队长。 긴 여정의 끝에서 답사단은 임시정부 경찰 선배들을 기리며 다짐을 작성하였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태극기와 경찰기를 펼쳐들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질곡의 어둠 속에서도 임시정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임시정부 경찰들. 그들의 희생은 조국 독립의 빗줄기와 미랄이 되었고 우리 경찰이 나아가는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뿌리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경찰이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경찰로서 매우 뿌듯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정신을 계승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 저희가 임시정부 우리 경찰 선배님들이 발자취를 따라서 왔는데 이렇게 고생하시고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는데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외조부님께서 계시던 이 충칭 임시정부에서 어떤 그런 숨결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가 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알던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경찰의 어떤 유적지들이 앞으로 우리 경찰관들이 좀 많이 더 찾아서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내에 돌아가서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 역사, 경찰의 뿌리를 찾는 일이 큰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고 귀국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 며칠 타국에 나갔다 오는 길에도 우리 땅이 이렇게 반가운데 수십 년간 죽을 고생을 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오죽하였을까? 그들은 창밖에 비치는 고국의 땅을 바라보며 그토록 바래왔던 광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을 느꼈을까? 이전까지 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또한 주권을 빼앗긴 시기에 임시정부에 경찰이 있었다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흔적을 쫓아온 지난 6일 동안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와 늘 함께하며 임시정부를 수호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국 독립의 희망도 독립운동의 성과도 그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때에도 오직 조국과 결의를 위한 불굴의 정의감만으로 그 먼 이역 땅에서 임시정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임시정부의 경찰들, 그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이 계승해 가야 할 참된 경찰 정신이자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진정한 뿌리이다.